그러니까 이게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예. 망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우상향. 않거나. 예. 근데 우상향 하는 거는 지수나 아니면 세계 1등밖에 없다는 거죠. 존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죠. 야, 이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리밸런싱 방법이군요. 네.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는 세계 1위가 되고 나서도 연평균 한 20에서 25%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의문도 들긴 하는데 2012년 이럴 때가 저금리 기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의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계 1위 그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정말로 그렇게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까, 주가 상승률을 보일까, 그런 거는 어떤 생각? 그건 이제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죠. 예. 고금리 상황으로 가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뭐 혁신을 이루면 25%가 아니라 이제 100%도 오를 수 있는 거죠. 예. 와, 그러니까 세계 1위로 딱 찍히고 검증된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죠. 예. 아, 삼성전자는 안 되는 거예요. 국내 1위는.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그냥 만약에 한국에 있으니까 삼성전자고 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마이크론의 인텔. 그리고 그렇죠. 마이크론의 인텔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에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세계 1위에 막 투자하고 하나만 투자하고 이러면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죠. 예. 이게 떨어지면 또 팔고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나 이제 말뚝박기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2.5% 떨어졌을 땐 팔고 10%씩 팔고 5% 올라갈 때 사고. 그러니까 세계 1등에 투자하면 좋은 게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렇게 떨어질 때 팔면서 갖고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매수를 하면 이게 떨어질 때 그런 식으로 50% 뭐 70%까지 떨어져서 매수를 해서 샀다라고 하면 이제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은 어차피 거기서 많이 까지는 거고 결국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결국은 이게 우상향한다는 게 있으면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떨어질 때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네. 근데 1등은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2등하고 만약에 순위 체이지가 안 됐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같이 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뭐 2000년 그 닷컴 버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망하고 있는 거고. 근데 중간에 세계 1등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식을 모아갈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은 한 10년 내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잘못 택해가지고 주식만 모아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산을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실수는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소장님, 그러면 국내 주식 중에서 2차 전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막 애플을 모아갈 때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진짜 지금 어떤 종목들은 200% 이상 막 이렇게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뭐 별다른 생각은 안 드세요? 네, 뭐 그쪽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예. 어차피 뭐 인베스팅닷컴에서도 급등주 찾는 것들은 있어요. 예. 거기서도 뭐 많이 오르는 거는 이제 트렌드가 핫하면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요즘에는 2차 전지가 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뭐 요즘에는 좀 리튬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은 좀 있긴 한데 뭐 아마도 이제 시장은 뭐 합리적으로 움직이니까 뭐 알아서 움직이겠죠.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시가총액 1위 기업 주식을 모으는 거 보다는 나쁘다. 예. 뭐 나쁘다기보다는 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나름의 이제 투자 철학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저만의 투자 철학이 있으니까. 예.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급등주처럼 보신 거네요. 미국 주식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뭐 그런 알보말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이제 2차 전지 주식인데 뭐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때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400불 하다가 이제 100불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리 이제 테슬라를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100불 정도까지 75% 정도 빠지거나 뭐 로블록스처럼 90%가 이제 빠졌다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 소장님께서는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가 안 힘드세요? 밑으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 계속 파니까요. 팔고서 맞아요. 지금 2.5 지금은 리밸런싱 구간이라 2.5% 떨어질 때마다 파는데 그 25% 떨어지면 현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 그럼 현찰만 들고 있다가 이제 2단계 이제 5%가 오르면 그때 이제 몰빵을 치니까 예. 그러면 주식수를 그때 확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떨어져도 아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25%까지 갔다가 5% 오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리밸런싱일 그렇게 하는 때는. 그럼 거기서부터 만약에 또 빠진다고 하면 또 리밸런싱 시작이고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마 이제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도 좀 구간을 2.5%가 아니라 그런 주식들은 한 5% 정도 구간을 정해야 돼요. 더 예.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랬다면 한 6만 불이었다가 그때 비트코인 최고 정점이 6만 불이었는데 그때 아마도 제가 이제 그때 계산을 했었는데 카페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불 떨어질 때까지 계속 빠져요. 예. 그러니까 그때 6만 불이었다가 3만 불일 때까지 빠졌구나. 그러니까 50%일 때까지 계속 빠지다가 4만 불까지 V자 반등, 그러니까 10% 정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샀으면 한 50% 정도는 버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버한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빠졌잖아요. 2만 불 때까지. 그럼 2만 불 떨어질 때까지 5% 떨어질 때까지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2만 2천 불 이때 사면 그 사람들보다 존버한 사람들보다 또 다시 50%또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수가. 그러면서 이제 주식 수를 이제 늘려 나가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 네. 진짜? 그리고 중간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쭉 이제 중간에 뭐 5% 떨어졌다 10% 올라갔다가 15%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 이런 적이 없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쭉 빠집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테슬라도 그렇게 뭐 400불이었다가 200불 때까지 그냥 뭐 급전직하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재매수를 못 하면서 계속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50% 그러니까 200불 근처에서는 전부 털고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109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 다시 재매수 시점이 163불인가 그럴 거야 아마 최고점으로 따져서 그렇게 5%씩 하면 그러니까 163불에 샀다. 그러면 남들보다도 거의 한 50% 이상의 주식 수가 늘어나죠. 210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그때 이제 그 210불에 다시 떨어졌으니까 이제 지금 뭐 170불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10%가 올라가면 그때 몰빵을 치면 주식수 자체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예. 망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우상향. 않거나. 예. 근데 우상향 하는 거는 지수나 아니면 세계 1등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순위가 바뀌면 이제 50대 50으로 갈아탑니다. 아. 네, 50대 50으로 갈아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시가총액이 10% 이상 벌어지면 그때는 다시 1등으로 갈아타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고 네.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라는 거는 조금 다르지만 나는 테슬라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을 갖고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거군요. 존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그 언제 투자를 했었냐면 한 300만 원일 때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투자를 한 거죠. 지금도 현재도 뭐 한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후에 이제 한 6만 이제 1,000불이니까 거의 한 7, 8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걔가 이제 한 4만 불인가 일때 이제 만났어요. 예, 동생이 이제 지방에서 자주 못 만나는데 동생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이거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비트코인 한 개를 샀으면 한 개밖에 없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게 6만 불일 때 그렇게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으면 그리고선 다시 이제 두 구간이 올라왔을 때 샀으면 비트코인 수가 2개나 3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이 뭐 10억이 되거나 20억이 되거나 해서 한 개당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거는 오히려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지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더 낫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야, 이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리밸런싱 방법이군요. 네. 네. 그러면은 좀 국내 주식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반도체 재고 문제와 최근 미국 반도체법 독소 조항으로 걱정이 큰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사이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 주식은 뭐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들어가는 거 전부 사이클 주식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주식은 이제 저점에 샀다가 이제 고점에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게 사이클 기간이 뭐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떨어졌다가 뭐 3년 동안 이제 회복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저점을 잡는 거를 따지자면 공장 증설할 때 저점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워렌 버핏이 싫어하는 주식이 뭐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이익이 나면 계속해서 이익금을 R&D 비용과 그다음에 설비 투자로 이제 썼다가 이익이 좀 날 것 같으면 다시 치킨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아주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기술 차이가 중국이랑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이제 계속 이익금을 거기다 태우는 시기인데. 그래서 공장 지을 때 그렇게 그 저점을 잡는 이유가 일단 그때가 이제 고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 시작할 때 공장을 그때 뭐 2021년도 그 12월 그러니까 12월이 이제 고점인가 그랬으니까 2021년 12월 정도가 공장을 이제 막 짓기 시작했을 때요. 그러면은 그 이제 투자자들은 한 2년 후나 3년 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2년 후나 3년 후에 이익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매도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정도가 만약에 이제 9만 얼마를 쳐서 이제 고점을 쳤다면 앞으로 이제 3년 후나 4년 후에는 뭐 오히려 이제 지금 뭐 바닥은 한 5만 불 5만 원 갔다가 이제 6만 원 좀 넘었다 다시 이제 5만 전자로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가 이제 바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 3년 정도가 지나는 고점대 2,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이 오지 않을까. 사이클 주식들은 다 그렇고요. 오히려 사이클. 지금 뭐 반도체 칩스 법안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을 좀 도와주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장비를 쓰지 않으면 어차피 그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막는 법안이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수출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걸 다 막는 게 아니라 중국의 아주 저가 상품들 쓰레기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빗자루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건 막질 않아요. 근데 이제 첨단 산업을 만들어서 미국을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막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막다 보면 1985년도에 일본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을 때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0년간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량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미국이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한국한테 밀리면서 결국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그런 그 경쟁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막아주면서 한국의 이제 반도체가 다시 그 힘을 내고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투자하실 때도 리밸런싱 하시면 됩니다. 이거 미국 반도체법 독소 조항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독소 조항 자체가 그 어차피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거기서 이제 더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를 그 미국에서 이제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 중국에 이제 반도체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슈퍼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군사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같은 데 전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려서 하게 되는 게 뭐 미국이 이제 도와준다고 해서 미국 기업이 이제 커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번 반도체에서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그 대응을 못 하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뭐 한국에 있는 반도체가 미국이나 이런데 이제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가장 큰 경쟁자가 이제 중국이라고 보는데 중국을 미국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다. 어차피 수출을 못 합니다. 어차피 반도체 수요는 있는 거고 중국이. 그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장이 없이 수입만 하는 것들은 이제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럼 2차 전지 좀 여쭙고 싶은데 2차 전지를 좀 좋게 보시는 분은 요즘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2차 전지도 잘 모르고요. 예, 근데 요즘에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수익성이 좋아서 2차 전지가 더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투자를 좀 했었는데 강봉이나 아니면 뭐 그 알보말이라든가 아니면 이 리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그 비아디라든가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산업 트렌드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마도 시장이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차 전지 삼성전자 뭐 좋지만 네. 그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수량을 늘려가는 리밸런싱 방법이 네. 더 좋은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한 1억 원 정도 있다면 추가 자금으로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 1억 원이 있다면 그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부자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1억 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가 부자가 돼서 결국은 그 돈을 잘 쓰고 하는 게 목표일 텐데, 그러니까 부자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부자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목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제 수단이고 돈도 마찬가지로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단을 모으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쓰면 결국은 돈을 모으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 자체를 너무 높게 잡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이제 모을 수 있는 한도가 한 10억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100억이라든가 1000억이라든가 이렇게 모아버리면 인생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늙은 이제 본인과 마주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현금성 자산이 1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이 10억 원 정도면 이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금성 자산 1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0.82% 그래서 한 4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됐을 때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이제 드리면 그 현재 SK텔레콤이 이제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당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배당이 7.02% 정도가 됩니다. 와. 그러면 10억이 있다면 1년에 얼마가 나오냐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4인 가족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주가 상승률이 한 13%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하긴 하지만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배당으로서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 주가도 13%씩 오르고 배당은 따로 13%씩이 아니라고요. 최근 5년간 13% 정도가 올랐다. 전체가. 전체가 낮긴 하네요. 낮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10억 정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낫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등주에다 투자를 하면 1년에 25%씩 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억이 있다라고 쳤을 때는 2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 6천만 원 이 정도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한 7% 정도를 쓴다 하더라도 25%에서 성장은 이제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하나도 안 쓰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했을 때는 그게 뭐 100억이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25%가 아니라 한 7% 정도로 이제 빼서 쓴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한 20%나 아니면 18% 정도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100억은 안 되겠지만 한 70억이나 80억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SK텔레콤에 뭐 그렇게 배당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13% 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애플에다 이게 세계 1등주에다 투자를 하고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부자가 되는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1등에다 투자를 하는 게 그리고
그거는 항상 내가 이제 돈을 벌었을 때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와중에 계속해서 이제 뭐 주식을 이제 특히나 이제 국내 주식 이제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까지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이 끝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갖고 있는 주식들 분석해야 되고 내일 사고 팔 주식들 또 분석하면서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이제 100억대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해서 100억대를 모았대요. 예, 모았는데 그렇게 모으고 나서 이 사람의 욕심은 뭐냐면 1000억대 부자가 되고 싶더래.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이제 1000억대 부자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예, 밥을 사주면서. 근데 그 1000억대 부자들이 이제 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이렇게 내가 1000억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겨라. 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뭐 한 나이가 이제 한 뭐 60, 70 이렇게 돼서 100억대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서 또 다시 또 1000억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자식 좋은 일만 시킨다 이거죠. 예. 자기는 그때 이제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또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결국은 인생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을 계속해서 돈을 벌다가 이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라도 벌면 다행인데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것처럼 좀 허무한 인생이 없죠. 그래서 빨리 1억을 모으는 게 제일 좋고요. 예, 1억을 모아서 바로 이제 그 1등주에다 투자를 하면서 뭐 자기 일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는 그 10억대 부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